두려움이 없고 모험심이 강한 30살 여성 이사벨 에릭소는 데이트 앱을 통해 곧 그녀의 삶에 불길하게 얽히게 될 남성 마틴 트렌네보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벨은 야간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교제 또는 대화를 하거나 때로는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코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 마이애미, 호주, 스웨덴 등 전 세계에서 에스코트로 일했고 부유한 고객들과 몇몇 유명한 고객도 있었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서로의 프로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이사벨과 마틴은 서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틴은 자신이 주식 중개인 일을 하는 38살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미국인이라고 소개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이사벨과 마틴은 메시지로 시작했던 것이 곧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통화로 발전하면서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하며 첫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 후인 2015년 9월 10일 저녁, 이사벨은 마틴을 스톡홀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이사벨은 마틴의 방문을 환영했고 두 사람이 시작한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녀의 아파트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잠시였고 곧 그들은 웃으며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첫 데이트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마틴이 이사벨을 계속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이 로맨틱한 만남이 그녀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마틴 트렌네보그는 이사벨에게 소개한 것처럼 주식 중개인 일을 하는 부유한 미국인이 아닌 스웨덴의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마크의 지인들은 그에 대해 사회성이 부족했지만 대체로 예의 바르고 정중했던 의사라고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해 보이는 태도 뒤에는 숨겨진 집착이 있었던 마틴은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제는 그의 뒤틀린 환상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이사벨과 마틴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며칠 뒤 이사벨의 아파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틴은 선물로 샴페인과 직접 만든 딸기 퐁듀 초콜릿을 들고 왔습니다. 마틴과 이사벨은 샴페인을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마틴이 준 딸기 퐁듀 초콜릿을 먹은 그녀는 잠시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실 마틴은 딸기 퐁듀 초콜릿에 진정제를 바른 뒤 딸기 꼭지에 표시를 남기고 진정제가 모든 딸기를 이사벨이 먹게 하였습니다. 이사벨이 정신을 잃자 마틴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수염을 기른 남자 마스크를 쓰고 이사벨에게는 나이든 여자의 고무 마스크를 씌워 휠체어에 태운 뒤 자신의 차로 데려가 스웨덴 남부 크리스티안스타드 인근 자신의 집까지 560km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의료 지식을 사용하여 진정제와 최면제를 함께 투여해 이사벨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약물은 그녀를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 상태로 몰아넣었고 저항하거나 탈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마틴에게는 몇 년 전부터 꿈꾸며 치밀하게 계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여성을 가두고 자신의 성노예로 만들겠다는 잘못된 욕망으로 5년 전부터 외딴 지역에 집을 사고 그 안에 벙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벙커는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마크가 데려온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음산하고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이사벨의 가족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그녀를 걱정하며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사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이사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흔적이나 단서가 있는지 그녀의 아파트를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이사벨의 아파트에서 경찰은 그녀의 최근 활동, 그녀가 직면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그리고 그녀의 행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사벨이 에스코트 일을 하는 동안 그녀와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통화 기록, CCTV 영상, 금융거래 분석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사벨이 실종되기까지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녀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단서나 연결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현장에 남겨진 샴페인 잔과 딸기 퐁듀 초콜릿을 발견해 법의학 검사를 시작했고 이사벨의 아파트 응원 열쇠를 교체해 두었습니다. 한편 마틴이 투여한 진정제와 최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었던 이사벨이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양철 지붕과 의자에 앉아 이사벨을 바라보고 있는 마크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의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에게 마크는 나는 너를 납치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널 감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벨은 그런 마크가 무섭고 겁이 났으며 그가 나를 강간을 하고 죽일지 자신에게 어떤 고문을 할지 알 수 없었던 그는 마크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팔에 꽂혀있던 주사 바늘을 빼 그를 공격했지만 진정제로 인해 어지러웠던 그녀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크는 그녀에게 다시 또 반항을 하면 침대에 사슬로 묶어두고 크래커만 먹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벙커의 모든 것은 자신이 직접 지었다고 말하며 이곳의 벽은 12.5인치 두께의 콘크리트의 방음 장치가 되어 있고 출입문은 은행 금고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강화문으로 보강되었으며 전자 코드 잠금 장치로 인해 이사벨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벙커에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벨의 눈에 들어온 벙커는 약 18평 크기로 주방과 세면대, 화장실 및 침대가 갖춰져 있었고 몹시 춥고 먼지가 많았으며 그녀는 그곳이 지상인지 지하인지도 몰랐습니다. 창문이 없고 비좁은 환경은 이사벨에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가중시켜 그곳에서 탈출하거나 외부로부터 주의를 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는 벙커 안에서 이사벨의 움직임과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정적 강압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녀의 의지력을 무너뜨리고 그녀를 자신의 성노예로 만들기 위한 계약서 한 장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의 기간은 10년이었고 계약의 내용으로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 프렌치 키스하기, 혈액 채취로 성병 검사하기가 있었고 배꼽 피어싱하기, 피부 태닝하기, 온몸 왁싱하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항들에는 체액을 삼키기, 모유 수유 그리고 체중 감량 및 피트니스로 그녀가 최고의 피지컬을 유지했을 땐 1년을 단축해주고 성관계를 거부했을 땐 100일이 연장되고 도망치려 하면 5년 연장, 자유행위를 했을 때는 2년 연장 등의 페널티가 발생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크는 그녀의 엄마가 이사벨만큼 예쁜지 묻고 이사벨의 엄마도 벙커에 있는 다른 여성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 그녀의 엄마를 어떤 방법으로 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이사벨은 어쩔 수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원하는 계약서를 받고도 가끔씩 이사벨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벙커에 가서 이사벨을 마주했고 그런 마크를 몰라봤던 그녀는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었고 총을 들고 와 이사벨에게 이 총으로 자신을 쏴보라고 했지만 전자코드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는 마크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크가 죽는다면 자신도 벙커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것 깨달은 그녀는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은 마크가 원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의 요구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은 그것이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후 마크는 바람을 쐬고 싶어하는 이사벨을 가끔씩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작은 마당에 나가게 해주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햇빛을 쬐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자벨이 마틴에게 자신의 아파트에서 짐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마크는 그녀의 짐을 챙기러 스톡홀름으로 갔습니다. 이사벨의 아파트에 도착한 마크는 그녀가 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여러 번 시도한 후에 현관 열쇠가 교체되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문의를 했을 때 이사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들과 가족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고 교체된 열쇠는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마틴은 서둘러 벙커로 돌아가 이사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연인이적 연기하며 경찰서로 함께 가서 아파트 열쇠도 받아오고 그녀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벨은 감금된 지 6일 만에 벙커에서 나와 마크와 인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처럼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이동을 했는데 이사벨을 껴안은 마크의 한 손은 총을 쥐고 그녀를 겨누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마크는 여자친구가 가족들과 오해가 생겨 실종 신고를 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확인을 하던 경찰은 이 커플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댔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눈을 피하며 몹시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동료 경찰과 조용하게 의논을 한 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따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마크와 이사벨을 분리시킨 뒤 그녀를 다른 수사실로 데려가 납치에 대해 물어봤고 그제서야 안심을 한 이사벨이 모든 걸 털어놓자
경찰은 밖에서 기다리던 마크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경찰들은 서둘러 벙커로 수색을 나갔고 그곳에서 마크가 이사벨을 납치할 때 사용했던 마스크와 휠체어, 그리고 진정제와 주사바늘 및 사용한 콘돔 등을 압수했습니다. 2016년 마크는 이사벨을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진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마틴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이 명령한 정신과 검사에서 심신미약이 확인돼 판사는 마틴이 심리적 장애 등 완화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2년 감형이 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사벨에게 22,000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사벨은 스웨덴 TV 프로그램 스케이블런에 출연하여 벙커 납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감금 생활에 대한 참혹했던 일들과 심리적 정서적 혼란에 대해 용감하게 이야기했고 자신이 했던 에스코트 일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일은 납치 사건 이후 즉시 그만두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TV 인터뷰는 이사벨에게 그녀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인식을 높이며 납치와 그 장기적인 영향을 둘러싼 지속적인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녀의 용기와 결심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이사벨은 아이 벙클 에커린즈 벨드와 유어마인 등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6일간의 잘못된 성적 욕망을 위해 5년 동안 벙커를 지은 스웨덴의 프리츠이라고 불리는 마틴 트렌네보그는 2024년 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말 가석방 신청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